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독서하는 자 똑자입니다. 네, 저희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은 제가 할 건데요. 10장부터 에필로그까지입니다. 10장은 진정한 공포의 공간인데요. 이 이탈리아 알프스 아우스타라는 마을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정신적, 육체적 장애 때문에 가족에게 거부당한 사람들을 가톨릭 교회가 음식을 제공하고 돌보는 공간입니다. 이곳을 방문한 데이비드 스타 조던은 이 사람들을 보고 거위보다 지능이 낮고 돼지보다 품위가 떨어지는 피조물들이다. 그리고 이 공간을 이런 피조물들이 들끓는 진정한 공포의 공간이다. 라고 묘사를 합니다. 데이비드는 멍게나 따개비일까 기생으로 먹이를 획득하잖아요. 그래서 더 게으르고 더 약하고 더 단순하며 더 지능이 떨어지는 생명체로 태화했다고 믿었어요. 이런 지능이 낮고 별 볼 일 없는 기생으로 먹고 사는 이런 것들은 태화해서 자연 소멸될 텐데 자선과 호의로 이런 부족업자를 살려두면 그들이 계속 생명을 이어가는 일을 초래하게 되는 거라고 믿고 사람들에게 그 위험을 알리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생학을 강력하게 옹호하기 시작해요. 지구상에서 제거해버리고 싶은 종류의 사람을 부적합자라고 분류를 하고 이 부적합자를 제거할 방법을 찾는데요. 그게 바로 부적합자의 생식기를 제거하는 겁니다. 너무 극단적이죠. 근데 이 부적합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범죄자가 아니더라고요. 성적으로 약간 문란하다고 생각되는 유색인 여성들이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기 개인적인 판단 기준으로 부적합자를 분류한 것이고요. 아무튼 이런 부적합자의 생식기 제거를 합법화하기 위해 법제화를 추진하는데요. 1907년 인디아나주에서 우생학적 강제 불임화 법제화에 성공합니다. 이것이 세계 최초였다고 합니다. 이 룰루 밀러는 자기는 여지까지 미국이 이 우생학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선제적으로 앞장선 거를 몰랐는데 자기가 이 데이비드 스타 조던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미국이 이렇게 우생학에 알, 열을 올렸다는 것을 알고 되게 놀라워해요. 아무튼 이런 데이비드 그리고 그 주류들 때문에 법제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1909년에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법제화가 되고요. 그럼 이런 우생학은 미국 문화에 두드러진 한 부분인데요. 20세기 첫 5 대통령이 모두 우생학의 밝은 전망을 찬양했고 하버드부터 스탠퍼드, 예일, 캘리포니아 버클리, 프리스턴까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에서 우생학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점 많은 주들이 이런 불임화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데이비드 우생학 주장에 많은 지지자들이 있었는데요. 데이비드의 친구이자 돈 많은 가부 메리 해먼이 우생학 기록 보관소를 세우기 위한 자금으로 50만 달러를 기부를 해요. 현재 돈으로 환산하면 1,300만 달러가 되고 원화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75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돈을 한 번에 기부할 수 있는 부자가 바로 데이비드의 친구였던 겁니다. 그리고 버지니아주 간질 환자 및 정신박약자 수용소의 책임자 엘버트 프레디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우생학자의 열렬한 지지자였습니다. 이 우생학 기록 보관소의 검사 결과 등으로 정신박약은 3세대에 걸쳐 유전될 수 있다는 증거를 내밀고 강제 불임화가 가능하도록 대법원 판례를 남겼고요. 지금 이 판례는 현재까지 유효하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조용한 방식으로 저소득층 병원, 마약 중독 클리닉, 교도소, 장애인 수용시설에서 불법으로 불임화가 계속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합법뿐만 아니라 이렇게 불법적으로 불임화가 속속들이 계속 이루어졌고요. 데비디는 죽는 날까지 철저한 우생학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 읽으면서 무서운 게 데이비드가 물론 이제 스탠퍼드 총장이었고 그리고 지식인으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돈 많은 사람도 많고 법제화할 수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도 많고요. 소수의 권력자라고 해야 될까요? 가진 자가 이렇게 뭉쳐서 뭔가를 해내려고 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구나. 이게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11장 사다리입니다. 무엇이 데이비드 스타 조던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룰루 밀러는 이런 의문이 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의 이제 자서전이나 이런 걸 보면 그의 과도한 확신, 그릿, 자부심이 섞인 혼합물의 결과라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가 경로이탈한 지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부분은 바로 제가 처음에 리뷰했던 페니키스 섬에서 로이 아가씨를 만난 그 부분입니다. 그때 로이 아가씨를 만나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을 느꼈거든요. 그게 바로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때 로이 아가씨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연 속에 신의 계획이 숨겨져 있고 신의 피조물들을 모아 위계에 따라 잘 배열하면 거기서 도덕적 가르침이 나온다. 데이비드가 이제 과학을 했던 시대에는 다윈의 종의 기원이 이미 다 다수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시대라 다윈 때문에 이 신의 계획이라는 관념은 버렸지만 완벽함의 계층 구조에 관한 관념은 고수하고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애썼던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자가 이렇게 물어요. 왜? 왜 그랬을까? 왜 계층 구조에 관한 관념은 버리지 못했을까? 룰루 밀러의 경험에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 믿음을 놓아버리면 다시 혼돈에 갇혀버릴 것이라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혼돈에서 사다리는 데이비드에게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라는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그는 백인이었고 남성이었고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사람이어서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이런 관념을 갖게 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2장 민들레입니다. 룰루 밀러는 그 버지니아주의 간질 환자 및 정신 박약자 수용소가 있었던 곳을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애나와 메리를 만나요. 애나는 7살 때 남자 형제들과 발가벗고 놀고 있는 모습을 이웃 사람들이 신고했고 부모가 가난하고 7살인 애나의 지능 검사 결과 지능이 낮다는 이유로 부적합자로 분류되어 수용소에 수용됩니다. 범죄자가 아니에요. 그냥 7살 난 여자아이를 부적합자라고 판단해서 수용소에 수용한 겁니다. 무려 12년 동안이나. 애나는 이곳에서 강간, 학대, 폭행, 강제노동, 인권유린, 말할 수 없는 고통, 학대를 많이 당했는데요. 주로 그곳에서 어린아이를 돌봤다고 합니다. 성인기에 접어들었을 때 수용소를 탈출했지만 실패하고요. 다시 붙잡혀와서 강제로 불임화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불임화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수용소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메리는 애나가 수용소 있을 때 돌봐주었던 어린아이예요. 이제 이 수용소가 불법화라고 판단이 되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풀려 나오면서 메리는 밖으로 나왔고요. 이때 애나의 남동생과 결혼했지만 곧 이혼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애나와는 자매처럼 친하게 지내는 사이입니다. 정말 둘도 없이 친한 사이더라고요. 룰루 밀러는 이 애나의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궁금한 거를 정말 물어요. 근데 이렇게 물으면 안 될 것 같았지만 너무나 궁금해서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살 수 있었어요? 어떻게 계속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학대당하고, 강간당하고, 어? 그렇게 폭행을 당하고, 생식기까지 절단당하면서까지 어떻게 계속 살아가시는 거예요? 라고 애나한테 물어요. 애나는 처음에 말을 못 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요. 그때 바로 옆에서 메리가 나 때문이지?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애나가 밝게 웃으면서
그렇지, 물론이지, 메리 때문이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제야 애나가 웃기 시작을 했어요. 어, 이렇게 이들은 서로를 돌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서로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가 되어서. 차를 타고 룰루 밀러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어떤 깨달음이 머리를 때렸다고 합니다. 엄청난 강한 충격이었다고 하는데요. 메리는 애나가 없었으면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지 확신하지 못했다. 그 말은 애나가 중요하다는 말이고 또 그 말은 메리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데이비드는 거짓말로 자기 속임수로 나는 중요하다. 난 백인이고 난 남성이고 그러니까 나는 중요하다라고 했던 그 거짓말이 사실은 진실이 모든 사람은 다 중요하다는 말이 진실이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제야 7살 난 룰루 밀러가 아버지에게 들었던 너는 중요하지 않아. 이 말에 대해서 반박할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는 중요해요. 우리는 중요하다고요.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그리고 자기의 존재는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증명되는 것.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은 누군가의 존재로 살아갈 이유를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중요하다라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13장 데우스 엑스 마키나. 이게 뭔지 보니까요. 문학 작품에서 결말을 짓거나 갈등을 풀기 위해 뜬금없는 사건을 일으키는 플롯 장치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데이비드가 갑자기 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낙동강 오리알이 된 듯한 뭔 사건이 하나 생겨요. 그게 바로 이 제목에 있는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겁니다. 데이비드의 생애를 보면요. 정말 성공한 사람의 그 생애를 다 따라요. 죽어서도. 80세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서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죽음 이후 데이비드의 존경은 더 견고해져서 오늘날 스탠퍼드 대학 캠퍼스 도서관에 그의 브론즈 흉상이 있고요. 그의 이름으로 불리는 심리학부 건물도 있고요. 화려한 장식의 액자에 담긴 그의 초상화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국제평화상도 수상을 했는데요. 1차 세계대전 때 전쟁의 위험을 알리는 일로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걸 왜 했냐면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는 남자들은 다 똑똑하고 자질 좋은 남자들이 싸우러 나가고 그들이 전쟁에서 죽으면 이 부적합자들이 남아서 번식을 이어가기 때문에 전쟁에 반대했던 거예요. 전혀 다른 의미로 전쟁에 반대를 했는데 국제평화상까지 수상을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군데, 정부의 성박 한 척, 한 도시의 대로, 인디아나주의 강 하나, 호수 둘, 명망 있는 과학상 하나, 100가지가 넘는 물고기 종 등에 이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이름이 다 붙습니다. 그리고 현재 북미 체계 어류학자들은 거의 모두 조던의 후손들입니다. 죽어서도 아주 이름을 빛내고 있어요. 그래서 룰루 밀러는 기분이 나빴나 봐요. 자기 죄에 대해 벌을 받지도 않고 상처 하나 받지 않고 빠져나갔다. 기분 나쁘죠. 권선징악이 없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나쁘게 산 사람이 죽어서까지 자기 이름을 빛내고 있는 모습이 탐탁지 않은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때 뜻밖에도 이상한 일이 하나 생깁니다. 데우스 엑스 마키나처럼 뜬금없는 사건이 하나 생기는데요. 그건 바로 1980년대 본류학자들은 타당한 생물 범주로서 어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도 이거 읽으면서 요즘 찾아봤는데요. 이거 좀 자세히 설명하면 시간이 길어지는데요. 아무튼 지금 분기학자들은 어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다수설이고 그게 이제 통설로 다 가는 거긴 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논리로 보면 물 속에 산다고 해서 다 어류라고 하면 산 속에 사는 사람은 산 속에 사는 것들은 다 산 어류라고 해야 하는 거와 같다. 산에는 물고기도 있고 염소도 있고 독수리도 있고 사람도 있는데 그럼 다 산 어류라고 해야 되냐? 그건 그렇지 않다. 물 속에 산다고 해서 다 물고기가 아니다. 어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 어류에도 보면 척추 동물도 있고
그다음에 그 포유류도 있고, 다르잖아요. 우린 고래도 포유류라고 알고 있고. 그래서 어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게 다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음, 이 말은 데비드가 평생 바쳤던 그 범주가 결코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저는 통쾌하게 웃는 룰루 밀러가 연상돼서 되게 웃으면서 읽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그렇다 하더라도, 통쾌하고 만족한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내게 중요한 일인가? 회의론에 빠집니다. 그렇죠.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응? 지금 그렇다 치더라도,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데 물고기를 평생 연구했다 하더라도, 그게 뭐 나한테 중요한 일인가요? 회의론에 빠집니다. 그때 친구 헤더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예로 들면서 그거는 중요한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천동설, 하늘이 돈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는 우주를 얻지 못했지만 우리가 우리 지구가 돈다라고 했을 때는 지구 밖의 세상, 우주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물고기를 포기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모릅니다.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세계를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 전에도 틀렸고 앞으로도 틀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확실성이 아니라 회의로 수정 가능성을 열고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필로그에서는 이제 저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저자는 곱슬머리 남자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그 여성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동성애자가 된 거죠. 하지만 이 동성애는 자기가 여지까지 꿈꿔왔던 삶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범주를 버리니까 자기에게 자유와 행복이 온 거죠. 이렇게 내가 물고기를 포기했을 때 마침내 내가 줄곧 찾고 있었던 것을 얻었다. 하나의 주문과 하나의 속임수, 바로 희망에 대한 처방이다. 나는 좋은 것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약속을 얻었다. 여기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혼돈을 나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혼돈은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좋지 않은 것만 오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도 온다. 그게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고요. 그래서 룰루 밀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사태처럼 닥쳐오는 혼돈 속에서 모든 대상을 호기심과 의심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당신을 그 단단한 가장자리에서 뛰어내리게 했던 시련을 결국 더 좋은 짝을 찾게 해준 선물로 밝혀지게 될지도 모른다. 우리가 쓰는 척도 범주들을 불신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걸고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끝을 맺습니다.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우리의 존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우린 다들 서로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말로만이고 실질적인 그 중요함에 대해서는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책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내가 있는 이유는 바로 옆에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고 그 사람이 있는 이유도 다른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지탱해주고 있는 듯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모두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라는 말이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이 세상은 모른다. 우리가 다 안다라고 하는 그 착각 그리고 우리가 쓰는 척도 범주 때문에 오히려 더 오해가 불거지는 것이 많으니까 점점 수정하고 회의하고 검토해 나가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 부분 또한 좋았습니다. 똑자님은 어떻게 읽으셨나요? 네, 저도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좀 재미있게 읽었고요. 처음에는 막 소설처럼 읽다가 저희 이거 줌 준비하고 하면서 다시 정리하고 이제 똑사님이 얘기하시는 것도 듣고 하면서 어, 우리가 사실 다 자기가 중요하고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도 많잖아요. 자연 안에서 인간은 작은 존재고 어떻게 보면 뭐 우주 먼지 같은 존재인데 그래도 우리는 중요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지내는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데이비드 스타루던을 보면서 생각한 건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어류라는 종류도 존재하지 않고 이분이 신념으로 가지고 있었던 우생학이라는 것도 지금 보면 너무 좀 이제 잘못된 가치관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사람들한테 좀 많이 퍼져 있었다는 것.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옳다고 믿는 것들도 미래에 보면 이제 옳지 않아질 수도 있고 그런 좀 상대적인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선 혼돈의 시대에서 우리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래도 현실하고 지금에 충실하게 살고 뭔가 사람들이 이제 대전제로 기준이라고 얘기하는 걸 볼 때도 호기심과 의심으로 좀 검토하면서 진실에 다가가는 그런 사고를 좀 하도록 노력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른 책으로 만나요. 안녕.